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또 내일 토요일 제 입장에서 쉬는 날, 좀 충전을 갖는 날이죠. 보통 금요일까지만 부동산 뉴스를 읽는데요. 이번 주는 내일도 부동산 뉴스를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신혼부부들 집 좀 구하기, 주택 문제로 좀 머리 좀 덜 싸매라고,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좀 주거 복지 차원에서 대책들을 낸 게 있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늘 11시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제 보유세 개편안 관련해서 발표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아직 국토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고 내일 다시 이제 보유세 개편안 관련한 내용들, 어디서 좀 그 의견도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관련된 얘기 조금 부동산 뉴스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보유세 개편안 관련된 얘기 조금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도 자료 같은 거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언론사에서는 내용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 타이틀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부 자료들이 나오면 보도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보도 자료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발표라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의 내용이 있습니다. 쭉 내용 끝에 보면 이렇게 첨부한 파일이 있는데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이 있어요. 이 PDF 파일로 보시면 여기 부침 자료라고 해서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약 6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오늘 자료를 다운받아서 아침에 저는 좀 챙겨봤습니다. 챙겨본 내용을 조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항상 대책이 나오면 제목에 목표가 나와요.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라 그랬죠. 육아가 들어갔고 결혼 들어갔죠. 뭔가 결혼을 행복하게,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라는 게 내용에 있습니다.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의 방향, 그리고 세부 추진 방안. 세부 추진 방안은 신혼부부 지원 방안이랑, 그 다음 청년 주거 지원 방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거냐, 추진계, 이렇게 해서 이 대책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부분 중심으로 좀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왜 이런 대책을 내놨느냐? 자, 첫머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자, 저출산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저출산인 것 같아요. 자, 결혼이랑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이 별로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애를 낳고 하면 안정적으로 살 집도 필요하고, 그다음 애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결혼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주거 비용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도 되게 어렵고, 요새 또 사실 저도 다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이런 문제도 되게 만만치 않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힘든 인생 살지 말고 그냥 나만 잘 즐기다 살다 가자,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목하는 건 결혼 필요 없고 자녀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5%, 4%, 4.5, 5.3% 이렇게 적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결혼 비용, 이 46.4%로 되게 높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니까 결국은 아이를 못 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지면 저출산, 이런 아이를 못 갖고 이런 게 저출산의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혼부부 청년 주거 불안이 저출산이 원인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좀 주거 복지, 사다리, 구축,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부모님 밑에 지금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따로 독립하고 싶어도 뭐 지금 직장을 못 구하거나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니트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요번에 그래서 같이 이제 언급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는 내용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 대책에서 보면 한부모 가정을 신혼부부에 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 뭐 요 정도가 이번 대책에 있는 주요 내용인데요.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 지원을 필요하겠다. 사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울타리들을 좀 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 대책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목표가 첫째는 저출산 극복, 둘째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주거망을 갖추겠다. 뭐 요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신혼부부 지원은 이렇게, 청년 가구 지원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신혼부부 대상의 내용을 좀 요점만 간략히 보면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타운 물량도 기존에 7만 호 정도 계획했던 걸 10만 호로 늘리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 물량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공은 15%에서 30%로, 민영은 10%에서 20%로. 요거는 이미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하겠다. 그래서 공급 물량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없던 게 이번에 추가된 게 한부모 가족의 공공주택 지원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처럼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하는데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배려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급 물량의 핵심입니다. 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추가가 됐는데요. 이따가 이제 신혼 희망타운 관련해서 볼 때 좀 내용들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청년주택 부분은 사실 저는 깊이 있게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주택은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게 다 임대 공급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분양받거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좀 저렴한 임대를 쓸 수 있는 청년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거고, 뭐 대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든가 뭐 기금 대출 뭐 그런 부분들 보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복지 차원이니까 깊이 있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대상의 내용들 바뀌는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좀 언급한 내용 중에서 좀 이런 게 있어요. 매입 임대 리츠. 이게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추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기금, 뭐 공적 기금이나 뭐 이런 거겠죠. 기금이 리츠를 만들어서 이 리츠가 집을 산대요. 집을 사서, 그러니까 집을 일반 민간으로부터 집을 산 다음에 세를 놓는데, 세를 놓는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임대 보증금, 그러니까 매수한 금액의 절반을 임대 보증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이자, 자기네 써야 되는 이자 수준이랑 이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덧붙여서 임차인한테 월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 이런 매입 임대 리츠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사업은 민간에선 정신 나가지 않고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하러 이런 데다 돈을 묻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기금이니까 그래, 여기에 이런 리츠에 돈을 대는 데가 기금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는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하는 거겠거니 싶어서 봤는데, 구조를 보니까 그래. 임차인은
매수하는 이 집을 매수하는 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보증금 수준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전세가율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5억은 아니잖아요. 전세가율이 60%라고 하면 3억인 거고 전세가율이 70%라고 하면 3억 5천인 거죠.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 얼마나 되나요? 되게 높죠. 예. 60%가 거의 7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60%라고 하더라도 3억이잖아요. 근데 이 집을 매수한 가격이 50%면 얼마예요? 매입 가격이 50%면 2억 5천이에요. 그럼 세입자는 3억 전세 들어갈 집을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얼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월세 수준은 리츠가 자기네가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랑 붙여서 뭐 저렴한 금리로 간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선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거 들어갈 이유가 있나? 저는 사실 그냥 전세 3억짜리 들어가거나 2억 5천에 반전세 들어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나 일단 싶은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저는 왜 이런 쓸데없는 구조를 자꾸 만들지라는 게 하는데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뭐 자격 조건이랑 이런 걸 했지만 이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가면 10년을 살 수 있대요.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지 않거나 또는 이제 운영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자 그 월세 수준은 그냥 고정되게끔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세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게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임대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월세 올려줘야 되는 게 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스트레스긴 하죠.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은 이 리츠로부터 이 집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우선 매수권이 생깁니다. 우선 매수권이 생기는데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느냐? 10년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리츠가 사오는 가격대로 임차인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감정가격 책정해가지고 감정가대로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기금은 그러니까 보증금은 절반은 회수했지만 절반의 돈을 여기에다 묶는 대신에 그냥 이득 하나 없이 10년 동안 보유하다 10년 뒤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10년 뒤에 팔면서 매각 차익, 캐피털 게인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대신 임차료는 임차인이 계속 와서 월세로 까주니까 리스크는 없는 거죠. 리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지금 10년 임대 문제 많이 되잖아요. 판교라든가 이제 10년 임대 분양한 애들이 10년 전에 분양할 때는 뭐 임대 가격이랑 월세 올려달라는 거 올려주고 살았더니 10년 뒤에 가서 분양 전환하려고 봤더니 감정 가격이 처음에 책정했던 조성 원가보다 엄청 비싸가지고 분양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구조 자체는 그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3억 전세 들어갈 수 있는 또는 만약에 전세가 비율이 70% 정도 돼서 3억 5천이라고 하면 3억 5천에 들어갈 수 있는 집에 보증금 2억 5천에 반전세처럼 월세로 리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 들어갔다가 10년 뒤에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때 가서 얼마에 살 수 있을지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이런 집을 매입 임대 리츠 들어가느니 그냥 반전세 살거나 차라리 뭐하러 그냥 금융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대출 절반 받아가지고 매수해버리고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하고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집값 상승한다고 10년 뒤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면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분에 대해서 기금이 가져갈 수익을 임차인인 매수자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굳이 왜 뒀을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을 신청할 것인가. 시장 자체가 또 가라앉으면 뭐 장점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나중에 가서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 지금 문제되는 것처럼 이런 구조 자체도 굉장히 큰 분쟁이 뒤늦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30% 물량을 매년 6,000호 정도 하고 임대료 시세는 60% 선이래요. 좀 저렴한 임대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신혼부부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 차량이 대기하는 장소들 뭐 이런 것들 만들거나 좀 아이 키우기 좋은 형태로 단지 설계를 하겠다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40%인 연 1만 5천 호를 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의 형태도 기존에 36제곱미터 중심으로만 공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자녀들이 많은 집도 살 수 있는 행복주택 공급도 하겠다. 그래서 방 3개짜리 전용 59제곱미터 20평형대죠. 여기까지도 이제 공급 물량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해요. 시세는 아까 국민임대보다 행복주택은 조금 더 비싸죠. 80% 정도. 그리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10곳 조성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건 임대 물량이에요. 임대 물량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신혼부부 특화단지 공급 계획에 이제 건설 임대잖아요. 건설 임대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데가 아니라 뭔가 택지를 조성하는 데다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짓겠다는 거니까 인서울은 별로 없을 거고,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주변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지구나 이제 이런 쪽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공급 계획에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공공주택 지구들의 입주 시점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요 포인트예요. 자, 2020년 입주하는 의왕 고천, 그 다음에 동탄 호수공원 2020년 10월, 그 다음 과천지 식정부타운 2020년 11월, 수서 역세권, 얼마 전에 기사 보면 보상의 난항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2021년 10월, 그 다음 고양 장항, 아직 지금 많이 언론에서 회자되지는 않습니다만 고양 장항지구도 지금 물량이 많아요. 5,500인데 이 중에 2,200이 신혼부부 물량인데 임대 물량이 많네요. 2022년 12월, 그 다음 뭐 수원 당수 2022년 12월 이렇게 해서 언급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들 또는 신도시 이렇게 분양들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이렇게 대략 한번 위치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볼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요.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총 10만호,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3만호 확대한 총 10만호 공급, 그래서 연 2만호씩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소득도 늘렸답니다. 맞벌이는 130%, 평균 소득의 130%까지로 범위를 늘렸고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외벌이 같은 경우는 120%, 그리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서 공정한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 공정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2단계 가점제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제 가점제도 특공이 있어요. 보니까 가점제 특별 공급은 이제 가점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있는데 이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하고 결합해서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 근데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쓰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 내용도 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혼희망타운 개요는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특징, 특화 설계, 어린이집이 법정 기준보다 2배래요. 어린이집 되게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많다. 통학길 특화, 아이들 이제 보행 다니기 좋게끔, 차 못 다니게끔 이런 부분들 좀 잘 동선이나 이런 것들 고려 설계하겠다는 거겠죠. 층간소음 저감, 단지 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의 특성을 마련하겠다. 뭐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주택 유형은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가 자금 여건에 따라 임대형, 분할 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 가능하다. 분양도 가능한데 돈이 별로 없으면 임대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금 부담은 목돈이
필요한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 부담 30%, 임대형 선택 시엔 10%만 부담하도록 하면 되고, 거주 기간은 1%대 초저리 대출 지원으로 월 부담액을 경감해 준다. 입지도 좋은데 기존 택지 활용, 신규 택지 중에서 좋은 입지 공급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디 있느냐? 신혼 희망타운은 어디에 공급하느냐? 기존에 위치들 다 괜찮은 데들 많이 있었죠. 기존 지구에다 요번에 추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총 43에서 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 지구 내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비율을 확대해서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림이 조금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공공분양이 25% 이하에 공공임대가 35% 이상이고 나머지가 민간 분양 물량이던 게 앞으로 이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물량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조정하겠냐. 공공분양을 50% 이하로 2배 더블로 늘리고 공공임대는 여전히 35%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민간 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 기존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데들도 민간에다 택지 팔아서 충당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민간 분양이 줄어들 거다. 그럼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공공임대가 35에 공공분양이 50이면 85잖아요. 그러면 민간 분양이 15%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민간이 별로 없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만 보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 표시가 틀리지 않다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공공주택지구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 지금 하남 가밀 포엘시티라든가 이런 형태로 못 될 가능성도 좀, 그런 민간 분양 물량이 숫자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분양들만 있으면 이 청약통장, 가점제 청약통장 쓸 데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기존에 언급했던 데들 중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겠다고 하는 곳은 예정대로 7월까지 지구 지정 완료한다고 합니다. 갈매 역세권 확장되는 거, 진접이, 부천, 괴안, 원종, 성남, 금토, 복정 다 이런 데들 지금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추가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13개를 지정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5개가 추가됩니다. 성남 서현, 성남 이 분당 위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들어가고, 화성 어천, 인천 가정지구 옆에 조금 또 확대되는 것 같고요. 고촌이, 시흥 거모 이렇게도 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도상에서 살짝 볼게요. 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인천 가정 일부, 청라 옆에 가정지구 위쪽에 보면 일부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고요. 고촌 2라고 해서 김포 고촌역 위쪽으로 해서 크지는 않네요. 풍무 가기 전에 여기 일부 있고, 화성 어천 여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질이 약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호매실 밑으로 해서 화성 비봉이랑 사이에 어천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있네요. 수인선, 인천발, KTX, 어천역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 들어가고요. 성남 서현, 분당구청이 있고 그 동쪽 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당 신도시 동북 측에 이쪽에 일부 들어가고요. 시흥 거모, 그래서 시흥 시청역 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여기도 좀 일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권이 아니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요.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인데 서울 시내 안에도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또는 이제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그러니까 서울시 소재의 그린벨트도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주택지구를 또 지정하려나 봐요. 그래서 보존 가치 낮은 그린벨트 활용한 신혼 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금 합의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도 그린벨트나 유지 풀어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들, 신혼희망타운 공급될 지역들 이렇게 나왔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기준 바뀐 것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원래 5년이었는데 7년으로 늘어났죠. 범위가 확대됐죠. 7년으로 늘어나는 건 확대가 됐는데, 요번에 뭐가 추가됐냐면 예비 신혼부부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시점에는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 안에만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1년 안에 혼인 사실 증명, 뭐 혼인 신고하고 나서 증명원 내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아마도 부모님이 집 갖고 있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예비 신혼부부도 아무튼 청약 작용한 자격 기준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소득 기준 완화 얘기했죠. 맞벌이 130% 이하로 약간 완화, 외벌이는 120%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자산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순자산이 2.56억 이하여야 된대요. 그래서 자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신혼희망타운 들어가는 거 배제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이제 기준의 부분이 나왔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 6개월 이상, 그러니까 6회 이상,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납입 6회 이상 된 사람이 이제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약통장 없으면 빨리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가점제 1, 가점제 2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정말 있을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이거 보고 나서 청약통장 만들고 빨리 이 주소 오랫동안 전입해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아이가 몇 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신혼희망타운 들어가는 게 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혼희망타운의 선정 기준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냐 하면, 아까 예비 입주자, 이것도 신혼희망타운도 특별 공급이 있다 그랬죠. 가점제 1단계 가점제, 2단계 가점제로 나뉘어서 1단계 가점제에서 일단 30% 물량을 공급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남는 사람들 가지고 70% 공급을 한대요. 30% 특별 공급 우선 공급하는 가점제 1단계 가점제 내용이 뭐냐?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해서 요 사람들 대상으로 해 30%를 준다고 합니다. 물량 중에서 예비 신혼부부들한테 더 배정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 많이 하고 결혼 빨리 많이 해서 애들 많이 낳아라. 이제 그 부분에 무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점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 30% 물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 가구소득,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통장 필요하다 그랬죠. 6개월 이상, 6회 납 이상의 통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배점이 3점, 3점, 3점이에요. 그래서 총 가점이 9점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소득이 되게 중요하네요. 평균 소득 70% 이하, 70%에서 100% 사이, 그다음 100% 초과 나눠가지고, 소득이 많을수록 불리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는 10%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구 소득이 70% 이하면 3점을 주고, 3.3, 그 다음에 100% 초과하면 1점을 준대요.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도 따져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면 3년, 1년에서 2년 사이면 2점,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면 1점. 결혼 전에 거주 기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 이게 시는 특별시 기준이고 도는 자치도 기준이니까 경기도는 도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광역시 기준. 이거 그러면 뭐 고양시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경기도는 다 통으로 보는 건가요?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청약하실 때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 거주 오래 한 기간 2년 이상 거주했으면 3점 준답니다. 이거는 좀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년 같은 경우. 결혼 전 기간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갈릴 게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예요. 24회 이상이 3점, 12회에서 24회 미만이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이 1점인데, 이거는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부어온 경우라면 24회 이상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3점 받는 경우 많겠죠. 결국 그러면 이 변별력이 있을까?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부어온 사람 3점 받고, 그 다음 소득이 3점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도 많을 것 같아요. 3점. 그러면 3점, 3점 먹고 6점 들어가는 거고, 소득에서 갈릴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 키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 가점표 1에 의해서는 당첨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나. 변별력 있을까요? 30% 특공 주는 거, 이거 받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아무튼 요게 1단계로 30% 이 물량에서 뽑고요.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은 2단계로 70%를 뽑는다고 합니다. 자, 1단계 낙첨자랑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자격자들 대상으로 해서 가점표 2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머지 내용은 아까는 소득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소득이 기준으로 안 들어가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낳냐 그게 기준입니다. 1번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 2점, 1명 1점이에요. 그리고 태아까지도 입양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애를 많이 입양하거나 낳으면 미성년 자녀 수 가점을 1점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 경우에 우선 그게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포함인데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된다. 3년 이상이 3점, 1년에 3년 미만이 2점, 1년 미만이 1점. 무주택 기간, 미성년 자녀 수에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요 경우에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7년까지를 봐주는 거니까 이 경우는 사실 3점 맞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거의 3점들 갈 것 같고 1번, 2번에서 갈릴 것 같아요. 애를 많이, 그러니까 3명 이상이 3점 무조건 받아야지 거의 같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결국 만점자들끼리 싸움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별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아예 만점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인기단지들 같은 경우는 청약 자체가 의미가 없으려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량이 막 절대적으로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를 많이 가져라 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제2차 장기주거 종합계획 수정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양한다 그랬어요. 후분양 제도를 공공주택지구안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이거 후분양해버리면 지금 7년 앞두고 있는 부부들 후분양하면 다 청약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무조건 선분양하겠다. 선분양 이거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은 지금 이 입주자 청약 납입 횟수 이런 거 인정 횟수 안 되는 것 때문에 만점자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매달 만들어서 한 달 넣으면 회차 채우잖아요. 그러면 2년 뒤면 24회 이상 다 되는 거죠. 3점. 거주도 다 맞춰지는 거고.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도 가면 갈수록 박 터지는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3번, 4번은 다 만점자들이 될 테니까. 아마 무주택 기간 3번까지도 만점자가 되면 미성년자는 애를 많이 낳으냐 안 낳으냐, 애를 하나 더 낳을 거냐 말 거냐 기준으로 해서 당첨자가 나올 거니까, 와, 진짜 이거 만점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3년 뒤, 4년 뒤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공급 기준 봤고요. 분양 가격도 한번 볼게요. 공급 기준은 그랬고, 분양 가격은 얼마냐면, 일단 위례 신도시에 남아있는 택지 중에서 이제 먼저 분양할 때가 있는데, 전용 55제곱미터가 4억 6천만 원 정도 분양할 거고, 전용 46제곱미터가 3억 9,700 정도 분양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분양가가 이게 싸냐 비싸냐, 일단 제가 기존에 입주한 위례 신도시가 소형 평형이 별로 안 많아요. 애초에 위례 신도시를 계획할 당시 2005년도에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들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 수요를 대체해 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위례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보면 30평형대 이상 물량들이 많고 중소형 평형이 별로 없습니다. 중소형 평형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비교할 만한 데가 많지 않아서 보니까 22단지 쪽에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좀 소형 평형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봤더니 약간 작은 거 전용 51제곱미터에 지금 물건들 나오는 거 보니까 7억대 초중반 정도 보통 매도 호가들 물건들 나오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보면 얘가 전용 51인데 전용 55니까 얘가 조금 더 크죠. 그렇게 따지면 4억 6천의 신혼희망타운, 이 새 아파트잖아요. 분양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다고 하면 7억이면 얼마예요? 4억, 5억, 6억, 7억이니까 2억 한 3천만 원. 면적이 더 크니까 한 2억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바로 보이는 혜택을 받아서 공급받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냥 피가 보이죠. 근데 대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전매 제한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구 면적의 50%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이게 공공주택지구죠. 여기는 전매 제한이 3년에서 6년, 그 다음에 거주 의무가 0년에서 3년, 3년까지의 거주가 붙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전매 제한이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 부럽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상품 한번 볼게요. 이 대출 상품 지원도 해주는데, 아까 보면 그냥 분양 받아도 되지만, 일단 초기 자금이 없는 어떤 수요층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해주는 상품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라는 것도 출시하고, 일반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것도 출시하는데, 요거는 이름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인데, 내용에 보면 수익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해당 단지의 상품 가서 물어보고 그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보면 일단 금리가 쌉니다. 20년에서 30년 대출 약정을 하고요. 금리가 1.3% 고정이에요. 엄청 싸죠. 예. 근데 그러면 이 기금을 빌려주는 얘네는 맨 땅에 장사하느냐? 그게 아니고 정산 비율을 따져서 나중에 팔 경우에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면 기금이랑 수익을 나눠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분양할 때 지금 당장 주변 시세에 비해서 2억 5천 먹고 시작하는데 이미 절반, 그럼 1억 2천, 1억 한 3천 정도는 기금에 줄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겠어요, 이거? 이자, 금리 조금 차이 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일반 수익형 모기지라고 하는 게 1.5% 금리고, 수익 공유 금액이, 여기도 수익 공유는 하긴 하나 보네요. 근데, 다른 대출을 활용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냥 다른 대출을 썼는데 3%야. 그럼 금리가 따블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 받는 거 이 기간 따져볼 때 이득이 얼마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나는 일반 대출 쓸래야 하는 사람 많겠죠. 실제로 이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2억 5천을 먹고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익이 크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 전용 모기지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임대주택에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대출 한도는 높지 않아요. 아까 지금 제가 한도 말 안 했는데, 지금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는 최대 4억까지, 주택가액의 70%, LTV가 70%예요. 그래서 많이 해주긴 해줘요. 근데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니까 되게 많이 해주긴 하죠. 근데 이제 대출 금액 액면으로 보면 수도권 1.7억,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1.3억, 버팀목 전세 대출은 1.2억, 0.8억 이래서 액면 전세 금액 자체는 조금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충분한 금액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특이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금리를 깎아줘요.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요. 이게 처음 대출 받을 때 딱 적용되는 금리가 적용이 되다가 만약에 아이를 가졌어, 임신을 했어, 그러면 저 태아가 생겼으니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대출 이후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대요. 자녀 숫자에 따라서 금리 퍼센트들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요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임대 대출도 좋은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어린이집이 많고 단지 안도 어린이들 키우기 좋은 형태로 잘 갖춰진 형태로 이제 짓겠다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쭉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글에도 썼지만 이게 과연 저출산 대책으로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의문스럽긴 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단지도 보면 이래요. 어린이집도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집을 짓는데, 제가 만약에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아서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애들 키우고, 초등학교 가고, 5년, 7년 살고, 그럼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 저는 떠나야 되나요? 저는 여기 살겠죠, 계속, 만약에. 다른 다주택 막 옮기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여기 살아야 되는 조건이고, 애초에 대출 자체가 20년, 30년 막 이렇게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집에 들어와 사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으면 여기는 그때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노년희망타운이 되는 건가요? 궁금한 의문은 그거죠. 여기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신혼부부들을 배려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게 만들었는데 20년 뒤에는 그 신혼부부 시절에 아기였던 아이들이 다 청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 뭐 한댔어요? 별로 필요 없는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키즈 카페도 그렇고 유휴시설이 될 텐데 이게 과연 효과적인 거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건 맞겠는데 만약에 제도를 그런 식으로 고려했다고 하면 이렇게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로또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임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기간 중에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더 확충하거나 또는 이런 식의 공급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 지원을 좀 해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꼭 어느 지역, 이 지역에 지은 신혼희망타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만 혜택 받을 수 있는, 당장 아까 보더라도 변별력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가점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이거에 배제된 사람들은 또 신혼희망타운도 못 받고 결국 이 제도 혜택에서 배제돼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이 대책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은 지금 왜 신혼부부들만 이렇게 배려하냐,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로또 아파트를 안겨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라는 게 사실 근본적인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대책에 제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조금 대책 자체가 주택 공급 측면보다 차라리 임대주택 공급이나 아니면 금융 지원이나 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낳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뭐 활성화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 우대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푸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2018년 19년 공급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올해 분양이 나오는데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 안에 나오고요. 그 다음 평택 고덕국제도시 여기 나옵니다. 자, 10월 착공해서 12월 중순 분양한다고 하는데 508세대 공급한다고 하는데 전용 55제곱미터, 46제곱미터 이렇게 분양한다고 합니다. 위치 예술이네요. 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북이래 쪽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게 거여마천 뉴타운 끝자락이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여마천 끝자락에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마천역에서도 거리를 그렇게 멀지 않고 되게 완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예. 아무튼 여기 올 연말에 이렇게 나온다. 예.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서도 분양 나온다. 예. 물량 자체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2019년에는 어디 나오느냐? 서울 양원 수서 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 동탄 이신도시,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남양주 별내, 의왕 고천, 파주 운정. 예, 행정복합도시나 아산 뭐 이런 쪽도 나오긴 하는데 내년에도 좋은 물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다. 예. 내년에도 쓸 수 있는 여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 공략들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바뀐 내용들,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개선 방안, 이거는 뭐 이미 5월 달에 바뀌었던 내용이라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늘었죠. 예,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고, 예, 그다음에 민영 같은 경우도 늘어났고요. 그 여건 개선된 부분들, 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도 살짝 설명드렸습니다만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제도 개선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희망 타운 내 공급뿐만 아니라 그냥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대출 한도도 조금 늘렸고요. 자녀가 많으면 대출 한도도 한 20%까지 늘어나서 지금, 그리고 자녀 숫자가 많으면 1자녀는 0.2%포인트 우대금리, 2자녀면 0.3%포인트 우대금리, 3자녀 이상이면 0.5%포인트 우대금리 이렇게 적용이 되고, 대출 한도도 이렇게 2천만원씩 늘어나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활용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보증금 한도도 좀,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늘어나게 되고요. 자녀가 많으면. 예를 들자면 수도권은 3억인데 2자녀 이상이면 4억 원까지의 전세 자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도 이렇게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에서 0.5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고요. 버팀목 대출도 마찬가지로 혜택 똑같이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포함된 부분이 요새 이혼도 많죠.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정도 되게 많은데 그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되게 배려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신혼부부 대책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임대주택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분양전환주택이라든가 공공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데 신청 가능하게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혼부부 대책이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책의 나머지 한 축은 신혼부부 외에 이제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축하겠다. 청년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또는 금융지원들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부동산 TV가 고려하는 주요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아까 이제까지 봤던 내용 중에서 공공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가 얼마냐 그 120%가 얼마냐 맞벌이면 130%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 금액을 보면 18년에 입주하는 소득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130% 기준으로 월 소득은 650만원, 연 소득으로는 7,804만원이고요. 120%는 월 소득 600만원, 연 소득 7,204만원이 됩니다. 아까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들은 퍼센트들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은 이렇게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짧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읽는 게 늘어졌네요. 거의 45분, 50분에 달하는 긴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루하지만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겠죠. 저출산 문제 되게 심각하고 어떻게든 뭔가 좀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나라를 받쳐줄 이런 이 나라의 미래, 결국 인구 숫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효과적인 대책인지는 좀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힘들게 고민해서 낸 정책이니까 정말 의도했던 바대로 잘 갔으면 좋겠지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변별력 측면에서 당장이야 지금 이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들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당장 올해 내년은 청약통장 가입 횟수 이런 거 못 채우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장 이거 보고 나서 지금부터 청약통장 만들어 횟수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2년 후 3년 후 공급하는 물량들은 만점자들의 싸움이 될 건데 이제 그 경우에 진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그 시점에 가면 말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긴 하네요. 자,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찍어주시고 아직 부동산TV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팟캐스트 팟빵 파티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좋은 주말 되세요. 저는 내일 다른 이슈를 가지고 무슨 이슈예요? 보유세 개편안 오늘 아마 발표 나온 내용들 보도자료 올라오면 그 내용 가지고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